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6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A형부터 진행을 할게요. 예.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여기 보면 22년 개정 한국사 과목의 교수 학습 및 평가에 관련된 자료이다.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목적, 성격보다는 평가 부분, 뒷부분에 있죠. 이 교수 학습이나 평가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요게 이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학습자가 제시된 자료 속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이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역교론에 보면 파란 책에 그 동영상 그 시청 관련된 내용 중에 이런 것들 뭐 드라마나 TV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내용이 있어요. 어차피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저자나 그 다음에 작가,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의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만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갈 것이 뭐냐면 프로젝트 학습법이죠. 예. 그래서 어떤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 학습법인데, 자, 요거 제가 좀 약간 잘못 편집해놨죠. 이걸 뜯어야 되는데 안 뜯었어. 그게 니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수정해야 되는데 요 수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릴게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제 볼게요. 자, 이번은 다음은 이제 고등학교의 세계사 수업 내용이다. 자,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두 개의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자료 비와 관련된 정책 특징을 자료 내용을 고려해서 두 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제 14세기 무렵 흑사병과 백년 전쟁 등의 위기를 거치고 종교개혁이 유럽에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 국왕 중심의 무슨 국가가 점차 모습을 갖추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국가는 귀족과 시민 계급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세 국가와 달리 관료자 상비군을 바탕으로 한 국가다.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가 여기 있죠. 그 군대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제 중상주의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군대나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재정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재정을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마련하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국가, 기획에 들어갈 국가, 절대 왕정 시기 때 이 국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재정 군사 국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군사고 여기가 재정이죠. 예, 재정 군사 국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군사 국가는 22년 개정 교과서에 이게 이제 용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절대왕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절대왕권이라는 보다는 재정군사국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정군사국가가 특별하게 뭐 서양에 이제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지.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군사비만 해도 천조를 쓴다는 그 미국만 해도 빵빵한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재정군사국가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이긴 한데 이제 주로 이제 절대 왕정식일 때 설명할 때 한 속성으로서 이 군사국가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두 개의 용어는 재정, 군사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갈 자료 비와 관련된 정책 특징을 자료 내용을 고려해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막강한 재정을 뭐냐면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했던 게 중상주의 정책이다. 그래서 이 중상주의의 특징을 쓰시면 될 텐데요. 중상주의적 특징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 국내 상공을 육성하고 대외교육을 적극적으로 나섰다. 교육망의 확대의 배경으로 식민지 잉타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뭐 이런 특징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수준에서 낸 거고요. 자, 그 밑에 재정군사 국가 관련된 내용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22년 개정교과서에 서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용어를 물어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이미지 속 본문을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1. 제정 군사국가에서는 왕권을 견제하던 신분제 의회가 약화되고 봉건 귀족은 관료제에 편입되면서 국왕에게 충성하게 되었다. 한편 국왕은 관료제와 상비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계급의 상공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시민계급도 상공업과 대외무역에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국왕에게 협력하였다. 이와 같이 제정 군사국가는 귀족과 시민계급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세 봉건 국가와는 달리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22년 개정계 세계 3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관련된 조약의 명칭을 쓰고 이 조약 중에 쌍무적 성격을 지닌 내용을 한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조약이냐면 좀 약간 생소한 조약이지만 뭐 동아시아 교과서에는 잠깐 언급된 교과서 그 조약이 있어요. 이게 청일 수 조교죠. 청일 수 조교는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청나라 일본이 그 뭐냐면 약간 이제 평등한 입장에서 내줘진 조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조약 중에 쌍무적 성격을 지닌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는 쌍무조는 서로 주고받는 거죠. 평등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쌍무적인 성격을 좀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협정 관세가 서로 없고요. 그다음에 서로 외교 사정과 영사를 주재시켰으며 상호 제한적인 영사재판권을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내용에. 예. 근데 요 내용을 이제 보고 이제 요 내용 중에 요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그 정일수 조약이고 이거의 쌍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걸 이게 청일수 조약인 거 알려주는 거고 요 외에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적으시면 돼요. 여긴 없지만. 자, 잠깐만요. 이게. 음. 자, 그래서 쌍무적 그 조율 청일수 조교가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청일 통상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그 부분을 찾아봤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청일수 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때 이제 그 부속 조약으로 청일 통상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건데, 청일수 조교는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쌍무적인 어떤 평등한 관계를 지칭하고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대등한 입장의 이제 조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청일통상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시몬세키 조약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부속 조약이거든요. 그건 쌍무적인 조약이 아니라 일본이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우위에 있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사재판권 같은 경우에도 그 이게 좀 얘가 잘못 그 해놨는데 자 요거는 그 밑에 이제 그 있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가 좀 잘못됐어. 죄송합니다. 저 밑에가 청일통상 장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통일통상 그 해양 조약이 있거든요. 예, 잠깐만. 설명을 제가 여기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거 잘못 그 설명을 했거든요. 아니, 설명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잘못 이렇게 그 제시를 했어.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로 이제 또 할게요. 그냥. 예, 이거 죄송합니다. 예. 그걸 제가 잘못 찾았네. 예, 얘가 잘못 알려줬어. 그걸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이 청일 그 수호조교하고 후에 이제 시몬세키 조약의 밑에 맺은 그런 청일 통상 항해 조약이 있어요. 예. 네, 청일 통상 항해 조약 같은 경우에는 요건 상당히 이제 뭐냐면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근세자적권과 치외법권을 상실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잘못 찾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예. 여기 해답 부분에 그 주 2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파악을 해두세요. 예. 청일통상 항해조약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습니다. 예. 아이고. 자, 여기 사서에 보면, 그 내용이 그냥 사서가 아니라 사료를 읽는 동아시아 접근, 그 책에 여기 관련된 내용에 이제 차이점, 여기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요청하신 이미지 속 본문을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2. 메이지 정부는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청과도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다. 조선과의 국교 회복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과 국교를 맺는 것은 조선과의 국교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 조약은 서양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던 양국이 체결한 평등 조약으로 당연히 협정 관세 규정은 없고 서로 외교 사절과 영사를 주재시키며 상호 제한적인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는 등 쌍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수호조규는 청일전쟁으로 폐기되었으며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1896년에 체결된 청일통상항해조약에선 중국이 관세자주권과 치외법권을 상실하였다. 자료로 그래서 읽는 이제 동아시아의 접근은 리피 447P. 그래서 쌍무적인 어떤 그 조약에서 그 청일통상항해 조약 이외에 편무적인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일본이 더 우위에 있는 그 형태로 이제 국제관계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읍과 니은의 인물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이 영국과 디귿 내용을 확립하기 위해서 위한 조치를 쓰시오. 자, 이 기읍의 장관, 니은의 백작 있는데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템프트 가스아 조약이죠. 예, 템프트 가스아 조약. 그래서 그 당시에 기읍이 뭐 템프트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는 가스아 관련된 내용이야. 가스아. 예. 테프트가 이제 그 당시 육군 장관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이제 맺은데 이게 주요 내용 뭐냐면 일본이 이제 그 필리핀의 그 미국의 독점 조치 인정한 대신에 그 당시 그 미국이 한국의 그 일본에 대한 독점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일본이 영국과 디귿 내용, 그러니까 일본군에 의해 한국의 종주권 확립을 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뭐냐? 이거는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일 전쟁 종료 직전인 1905년 8월에 일본과 영국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서 한국과 인도에 대한 독점 조건을 서로 인정해 줬죠.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이제 사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템프트 가스아 미약이 있죠. 육군 장군 관련 템프트와 일본 총리 가스아가 맺어진 그 내용들이 쭉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해설 의의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종주권이라는 것은 실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 관련된 사료도 여기 쭉 있죠. 그래서 너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니까 1902년 1차 동맹을 갱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게 제2차 영일동맹이에요. 그래서 그 영일동맹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일본이 한국에 있어서 최고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대영제국은 일본의 그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보호하고 식민지하는데 인정해주겠다.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건 2차 영일동맹은 이제 뭔데 1차 영일동맹하고 2차 영일동맹의 좀 차이가 뭐냐면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내용인데 2차 영일동맹은 독립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최고의 이익을 가지고 뭐 지도, 감리, 보호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영일동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세계사 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좀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태평양 지역에 확산이 되니까 미국이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제2차 영일 동맹을 워싱턴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깨도 이 압력을 넣어서 이제 깨졌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내용을 볼게요. 5번 내용. 자, 다음은 조선서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여기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그 예속 논쟁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속 논쟁. 그래서 예속 논쟁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은데, 요 예속 논쟁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요게 가에 들어갈 이제 내용은 기회 예속이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회 예송에서 남인 측의 주장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것도 이제 기회 예송에서 그 뭐냐면, 서인 측의 이제 주장이죠. 여기는 3년, 1년, 이렇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생략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이제 갑인 예송이죠. 두 번째 예송이었던. 예. 그래서 시계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오타 좀 수정을 할게요. 예. 오타 보니까 오타가 보이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이제 여기 이제 그 앞에 여기에서 이제 그 기회 예송에서 남인하고 서인 간에 그 뭐냐면 이 호정에 대한 인식 문제. 그러니까 호정이 첫 번째 아들이냐, 두 번째 아들이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인식 문제가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그 밑에 있으니까 이제 좀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자, 니을 세력이 니을 남인 세력들이 기획의 적장자 인식을 예법 적용에 고려해서 서술했건. 자, 돌아가신 왕은 누구겠어요? 현종의 아버지인 효정인데, 효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인조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죠. 두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 예. 그래갖고 소현세자가 죽으니까 복림대군이었던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제, 적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남이는 비록 적장자가 아니더라도 왕이 됐기 때문에, 적장자도 인식해야 된다. 종법상. 이거는 이제 뭘 바탕으로 하냐면 왕자대 부동산선. 그러니까 제왕과 얘는 사서인, 그러니까 사대부에 얘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대부가 해서 가문에 적용된 종법을 그대로 뭐냐면 왕의 그 종법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건 왕자대 부동상서라는데 요의 근거가 됐던 것은 예전에 이제 그 뭐냐면 육경에 있는 고전 있죠. 예. 그래서 오경이나 이제 요게 있는 그 고전의 원시유황? 거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왔죠. 예, 적장자 인식 문제. 자, 그 다음에, 요에 대해서 이제 송시현의 논리는 그렇게 하죠. 호종이 이미 장자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아닌데 얘를 적장자 볼 수 있냐, 종법상. 다니까 1년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입장을 뒷받쳐 당시 이제 송시의 논리를 제시해 볼 거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관련된 거는 좀 사료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잠깐 밑에 이제 사료를 보면 자, 기회예송에서 이제 그 송시열이 주장한 내용이 밑에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송시열의 아들기를 국조 5대에서는 상복조항에서 아버지를 계승한 아들이 아니면 비록 장자자도 기년을 잇는다. 또한 주소의 장자에 의해서 3년복을 입지만 중자가 아닌 그러니까 3년복을 입지만 의대에서는 의대 주소 그러니까 의대에 대한 그 주석서죠. 장자에서는 3년복을 입지만 중자는 기념복을 입는다. 이렇게 있는데, 봐, 여기에서 보면 이제 호종대왕이 장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뢰 주소했다면 두 번째 왕자기 때문에 설사에서 그 장자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호종이 이제 중제로서 왕이 왔지만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부에 이제 는 기념복을 입어야 되는 기념복 1년복이죠. 예,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료 해석의 의의를 보면 이제 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서인세력들은 차자로 인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은 이제 예법을 적용해야 된다. 의회에 입각해서 건국대전과 의회에 입각해서 했고 이때 이제
송시열이 내세웠던 이제 논리가 뭐냐, 체의부정이라는 논리예요. 체의부정. 그래서 이제 여기 체의부정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게 뭐냐면 체의부정 그러니까 사종지설과 체의부정인데, 자, 사종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뭐냐면 그 네 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자식이 죽을 때 3년 복이 아니라 1년 복을 잇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의부정이야. 체의부정은 뭐냐면 적자가 아니고 서자가 즉위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라 서자가 죽을 때인데 여기에서 이게 체의부정이라는 거는 이제 호종의 왕이죠. 그러니까 호종이 이제 적자니까 체인데 호종이 적자인데 어 잠깐. 체의 부정은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 뭐냐면 사유징설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헷갈렸어. 잠깐. 예. 얘기하다가 그 뭐냐면 사중지서는 정통을 이어도 정통을 이었어도 3년복이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를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적자가 아닌 서자가 후사를 이을 경우에 이게 체의부정에 해당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호종을 서자로 본 거야. 서자로.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송시를 얘기하는 서자라는 의미는 두 번째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서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첩의 아들로 이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호종의 어떤 적자의 지위를 박탈한 거예요. 적장자뿐만 아니라 적자의 지위를 박탈해서 그 왕통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항상 위험한 발언이죠. 예. 그래서 이런 논리를 이제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잠깐 헷갈려서 이제 잘못 얘기한 거고요. 요걸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이 논리적 기반을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송시의 논리도 있죠. 그래서 종통을 이었어도 3년복을 입을 수 있는 네 가지 경우가 적자가 서자로 후사 입을 경우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 왕통을 이을 경우에도 현존 보편에서 예외 둘 수 없기 때문에 기념복을 입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앞에 그 천하동리에 입각한 거죠. 두 가지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심부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다음은 요청하신 이미지 속 본문을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하. 혈통상 인조의 차자 츠즈로서 종통을 이은 효종의 지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윤휴는 제왕가의 예는 사서인과 다르다는 특수성을 강조하여 차자라도 왕통을 이었으면 적장자로 보아야 하므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시열은 효종의 혈연상 지위가 차자 츠즈이므로 종통을 이었어도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 사종지설 중 체이부정, 디알부전, 즉 아들이지 적자 니츠가 아닌 슈즈가 후사를 이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왕통을 이은 경우라도 혈연적 보편성에 예외를 둘 수는 없으므로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문제 볼게요. 아니, 그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자, 디귿의 조치 이후에, 니을 세력들이, 그러니까 남인 세력들이 그 숙종이 즉위 후에 정치적 권력을 장악화된 정치적 사건을 이제 그 뭐냐 쓸 거. 자, 여기에서 이제 다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2차 예송과 관련된 내용인데, 2차 예송 이후에 현종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숙종이 즉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정치적 한국에 의해서 곧바로 뭐가 되냐면 남이는 이제 서인에서 남이도 이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인한국이라고 해요. 갑인한국. 잘 모르시죠, 이거는. 요거는 심부셈이 있어. 잘 읽어보시면 거기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2차 예송 이후에 그 뭐냐면 남인이 집권한 거로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 숙종 때에 집권했어요. 예. 현종 곧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한번 정치적으로 이렇게 주도세력과 주도세력이 바뀌게 된 그 한국이 있는데 가빈 한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와 다자녀와 관련된 논쟁의 정책 의의를 분당 정책 관점에서 이제 기술해 보시오. 그래서 예성논쟁 정책 의의는 소수당의 존재를 인정했다. 네, 정치적으로 패배한 정당의 존재를 허용됐고 그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견제가 가능했다. 이거는 이제 분당 정책 원칙이 충실히 지켜졌다는 거죠. 자, 이에 반면에 이제 숙종 때 이제 뒤에 일어난 한국 정치 때는 이런 것들이 정치가 이제 무너졌죠. 이런 원칙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근대 중국사에 관련된 자유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호문제고, 호문제. 그래서 호문제의 이제 그 하나 정책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위나라 무제 조조가 실시한 국분 중전제 그 내용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그 기출 사료서 나왔던 거죠. 예, 이런 거 있고 자 여기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획의 가정책에 의해서 변화된 국가의 성격을 쓰시오. 자, 요 이제 하나 정책을 통해서 변화된 국가의 성격을 쓰는 건데 국가의 성격이 선비적 부족 국가 성격에서 벗어나서 중화천자로서 호환체제 국가의 성격을 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기획시기 때 수도를 옮긴 정책 이유를 서술해 볼 것.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업에서 있다가 나중에 낙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업이 아니라 평성이죠. 평성. 그래서 평성은 부족세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선비 부족세력들이 항제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제권 강화를 위해서 뭐냐면 천도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타네요. 네. 자, 수정해서 나중에 올릴게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 낙양청도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사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호주 호모제 낙양천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평성호에서 낙양으로 천도를 했고 그리고 요때 이제 그 호모제가 남벌 그러니까 저쪽 강남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강남을 이제 이렇게 그 공격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 강남 공격 내용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어제의 이제 그 낙양청도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얘기했지만 부족세 근거지고 선비족세가 강하니까 항제권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 항제권 강화를 위해서 천도를 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남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남조를 이제 치기 위해서 전진 기지로서 이제 뭐냐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 그래서 장수왕의 이제 평양성 천도하고 약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군사적 이유를 쓴 게 아니라 정치적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정치적 이유에서 이제 한정돼서 이제 물어보면 여기 이제 황제권 강화를 이제 쓰시면 되고요. 군사적 이유를 쓰라고 하면 남조를 공격하여 어떤 전진 기지로서 뭐냐면 활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기획의 니은 제도에 도입돼서 기획의 니은 제도 도입되어 형성된 귀족제 특징을 남조 귀족제 특징을 고려해 쓰시오. 자, 국분 중정제 같은 경우에는 남조에서 주로 했는데 북조나 556국 때는 간간히 이제 실시했어요. 본격적인 게 아니라. 근데 요때 이제 허무제 때는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요때 이제 국분 중정제를 통해서 귀족제 형성의 특징을 보면 남조 같은 경우에는 버터업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에서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위로 이제 형성된 형태인데 여기는 톱다운이죠.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국가 권력에서. 그래서 국조의 귀족은 국가의 인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권력과 그 권위가 분리된 게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감원의 등급의 인정도 관료기구의 통해 국가의 공헌도가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이 니을 실시할 때 디귿의 권한 강화가 뭐냐?
요게 디귿은 이제 중정간을 이제 얘기하거든요. 중정간, 중정간. 음. 그래서 중정간이 이제 원래 중정간도 더 이제 뭐냐면 그 권한 강화인데 주군의 속간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중앙간의 임명도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지방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간의 임명에 중앙에서 이제 그 임명에도 관련돼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권한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밑에 국풍중종대 도입 관련된 내용 있죠? 예, 요 내용이 있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국풍중종제 활용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선비족과 한족의 서울통합, 예, 성족 분쟁정책과 관련되었고, 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다음은 이제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가사료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건데, 서원 사건이 나오면서 장하장이 그 당시 장개석에게 이제 장개석 가두면서 했던 이제 그 내용이야. 그때 이제, 이고, 나는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제2차 국공합작을 이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울레이가 이제 그 얘기한 그 내용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기획조약의 배경이 된 사건 내용을 서술하셔. 그러니까 이제 요는 당고 정전협정이 있어요. 요거는 일본군이 연화성,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를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국민당 정부군이 반격에 밀린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당고 정전협정을 맺게 됐다. 이렇게 있는데 요 예문이 예전에 이제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당고정조협정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고정조협정을 이제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얘가 제대로 찾았나? 얘가 여기는 안 찾았네. 찾아달라고 했더니 예. 그래서 잠깐 이제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60번이에요. 자, 이때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강동군이 이제 그 몽골 지역을 공격한 내몽골 지역 연화사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티카티카 하다가 결국에는 성안내 후양을 정책에 의해서 그 중국 정부가 이제 밀려났죠. 예. 그 밀려나면서 당고 정전협정을 이제 이렇게 맺었거든요. 그래서 1934년 5월 31일 날 그 당시 맺었는데 그래서 이 당고 정전협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만주국과 연화성을 공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만주국 땅이라는 걸 인정해 준 거죠. 만주국 땅을 인정한다는 거는 그 지역이 이제 일본군이 점령지라는 걸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군의 철수 경계선이 만주 국경이 아니라 좀 밑으로 더 내려와서 만리장성을 설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중간에 뭐냐면 비무장 지역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비무장 지역에 또 일본군이 들어와서 뭐 기동자치정부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북중국 지역을 완전히 이제 중국 본토하고 그 뭐냐면 이렇게 분리시키는 공작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앞에 얘기했처럼 함해협정을 맺어서 이때 이제 그 당고 정전협정에서 설정된 이 무장 지역을 뭐냐면 요 지역에 이제 일본 정부인 친일 계열 정부는 기동방공자치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니은이 요구한 디귿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장하영이 장혜석이 요구한 내용이 뭐냐? 공산당 토벌을 멈추고 공산당과 협력과 항일하자. 그 내용을 이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자, 니은과 관련된 합작에 공고하기 위해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취한 조치를 각각 한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제2차 국공합작의 조치에 대해서 있는데 중국 공산당 토보에서 작전을 멈추고요.
국민당은 공산군에 대한 무기 공급을 약속하고 공산당 대표를 장래 소집된 국민 참전에 무소속 대표와 참가시키겠다. 공산당은 이제 중국 국민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폭동과 공산화 정책을 멈추고 공산당 소비에트 정부는 국민정부의 시야에 병방정부로 격화되었고 그다음 홍구는 국민혁명구로 개칭되면서 국민혁명 8.6군이 되었다. 이거 이제 많이 듣던 이제 8.6군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860 내용들 있고, 자, 그 밑에 주 6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돼 갖고 잠깐 사료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이제 관련된 사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자, 여기 보면 크게 이제 그 당시 일본군에게 그 당시 이제 한번 지고 이렇게 물러난 정책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안내 후양의 정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줄 필요 있어요. 선안내 후양의 정책.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장하장 양호성, 그러니까 장하장이 양께 서북권이었던 양호성이 같이 이제 서한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8개 이제 서한 사건 읽을 때 8개 조항.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 2번이죠. 모든 내정을 즉시 정지할 거.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저희 이때 이제 2차 국공합작. 그 서한 사건 이후에 국공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2차 국공합작이 시작된 것은 1937년 7월에 노구부 사건이에요.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합작이 급무살 타면서 9월 22일 날 24일 거쳐가지고 제2차 국공합작이 공식 설립됐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공산당 조치가 있고 국민당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전국에서 무력으로 국민당 정권을 타도한 폭동을 포기하고 전국의 소비에트 정부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또 홍군의 명칭을 폐지하면서 국민혁명 개편되고 8.6군 또는 그 강남에 공산당군이 있었죠. 신사군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고요. 자, 이에 뭐 국민당 조치가 이제 그 밑에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했는데 이게 초창기 때만 잘 지켰지 실제로 이제 그 중해전쟁 와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한남사변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양 중세사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필리핀 4세와 보니파케스 8세 다툰 내용. 그 다음에 아비뉴스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그 주제들이죠. 자, 그 문제를 풀어보면 자, 기읍과 니은의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던 문제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필립 4세와 보니파키우스 8세가 갈등을 했던 그 내용이 된 게 뭘까요? 예, 성직자 가세권 문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 당시에 기획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조치 쓰요. 3부에는 이제 뭐냐면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니은이 발표한 교서 내용을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 유명한 우남 샤크타죠. 만일 세속권이 가을 범은 영적 권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며 영적 권력이 세속권보다 위에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한 건데 자, 우남 샤크타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료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남 샤크타 요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교황이 세속 권력 우위에 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립 4세까지 3부회를 소집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3부회 소집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가 우남 샤크샤를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교황 교소 해가지고 그 가세권 언급한 것이 있는데 크레이크스 라이쿠스라고 해요. 요걸 요거는 이제 이거고 그 밑에가 이제 우남 샤크타예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걸 파악했어요. 요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카드는 모두 교회와 교황의 권력 안에 있다. 세속적인 카드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영적인 카드는 교회에 위해서 사용되는데 영적인 칸은 교황의 손에, 세속적인 칸은 왕의 병사가 있다. 만약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이 충돌하면 영적 권력에서 심판받아야 된다. 요 내용이에요. 운하사 그따. 그래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필립 4세가
교환권을 약화시키고 경제 이득을 취한 정책들 이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원기사단, 템플기사단을 해체시킨 거야. 이 사원기사단은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적인 이제 그 지분을 줄 만큼 큰 거고 그 자금줄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그러니까 교황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건데 요때 이제 뭐냐면 사원기사단을 해체했다. 이건 교환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원기사단 해체 관련된 내용이 요 밑에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잘 읽어보시면 요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가 봤죠? 예,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이제 그 역교론 추론형 문제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좀 예문만 좀 바꿔가지고 좀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양교사 수업 계획이 있고 그 땡땡 중학교에서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수업은 역사 속의 전개는 논쟁을 다루며 이게 아마 이제 그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이걸 좀 바꿔야 되겠대. 예. 26년으로 바꿀게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학생들이 기억을 향하고자 구성했다. 기억은 이제 뭐냐? 요건데,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여기 뒤에 예문 내용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역사적 판단력이죠. 그래서 보통 역사적 사고력 하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연대기적 사고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판단력, 하위범주 네 가지 보통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100%가 역사적 판단력이었어요. 지금 한 세 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냥 역사적 판단력 쓰시면 돼요. 역사 판단력. 그 역사 판단력 내용이 뭐냐? 이거 남색 책에 있는 내용도 이제 있고 그다음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정의를 보면 역사적 논쟁이나 딜레마를 접했을 때 합리적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논쟁 수업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논쟁을 다루며 역사적 자료와 방법 중에 적절한 걸 선택할 능력, 역사적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는 능력, 그리고 요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다른 시대의 가치와 현재 가치 간의 차이를 비교한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역사의 판단력이고요. 앞에 언급한 이제 연대의적 판단력, 그 다음에 그 역사적 그 탐구력, 역사 상상력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최고의 판단이 역사적 판단력이에요. 어떤 인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역사적 판단력이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수업하다 보면 역사 판단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 임용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보는 시험도 있죠. 수능 시험이나 제일 중요한 걸 보면 역사 판단력이 아니라 연대기력 파악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상상력과 탐구력이나 판단력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 정량화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연대기적 파악력은 정량화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연대기적 파악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내용 암기야. 그래서 개똥이가 몇 년에 뭐 했다. 그래서 예문지어 주고 요게 하는 그 약간의 암기와 약간의 적용?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제 생각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의미가 있을까? 뭐 남는 게 없잖아. 이게 시발성 지식이잖아요. 그냥 시험 끝나면 그냥 다 없어지고 예전에 그냥 뭐 지나가면 이제 뭐 몇 개 키워드만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냐면 남한테 좀 자랑하고 그런 용도밖에 없거든요. 막 암기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적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변벌만 하기 위한 그런 기능, 암기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저 이제 뭐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자 하여튼 이게 역사적 판단력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추론형 문제가 나오면 질문을 이제 주로해요. 발문과 그 질문을 이제 하는데 되게 이제 이게 추론 문제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이 몇 명 있나 봐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냥 이렇게 답변하고 답변 내용이죠. 그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 내용을 써. 그래서 제가 이제 추론 문제를 낼 때도 질문 내용을 이제 쓰는 게 있는데 질문 내용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잠깐만요. 이렇게 이게 땡기고 지금 이건 당연히 답변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서 쓰시면 돼요. 아니면 수업 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다인데 적당한 답은 없어요. 이게 이 질문 내용이 이제 그 적당한 답이 없죠. 당연히 어떻게 이제 할지 그래서 일단은 이후 이제 제시된 다른 그
답안은 제가 이제 여기 답안이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답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비석의 모습이나 내용에는 어떤 점을 눈에 띄나요? 비문에 사용된 단어나 어떤 분위기를 느끼나요? 그게 다양한 답안이 가능하고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서양 세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의 입장을 보였을까요? 그 다음에 흥성 내용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 외에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이 없다. 그러니까 학산적인 어떤 질문이다. 그러니까 그 답도 되게 많을 수밖에 없죠. 제한된 형태가 아니라 수용적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답안 채점은 꼭 보면 교수가 생각하는 한두 가지만 딱 정해놓고 이제 채점을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거 교수의 의도가 뭔지는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간신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이런 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니은의 역사 이해 한계를 미음 내용을 참고해 쓰시오. 그래서 이제 니은의 역사 이해 한계가 이제 여기 있죠. 잠깐 여기 있고 제가 내고도 이게 참지 못해. 어, 기읍 그다음에 니은 디귿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걸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예. 이게 거꾸로 썼네. 이거 쓰다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예. 그게 니은이고 요게 디귿이에요. 예. 수정해 주시고요. 예, 그게 지금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면 니은의 역사 이해의 한계를 미은의 내용을 이제 그 참고하여 쓸 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니은이네요. 예. 순서가 이렇게 잘못됐어. 네. 그래서 세국 정책은 결국 조선의 근대화를 늦췄잖아요. 자, 다른 나라와 교류를 거부한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시대의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점을 비교한 능력에 입각해서 이 사람의 이제 한계를 쓰라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다른 시대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 요거와 이제 입각해서 쓰시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지 않고 남자 합리했겠죠. 물론 우리 입장 볼 때는 결과를 알려지니까 결과를 알고 그걸 이제 손바닥에 얻고 보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이제 그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서 세국 정책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세국 정책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에 세국 정책을 쓰지 않죠. 제가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다 수정해서 이제 올리겠습니다. 네. 자, 10번 문제를 이제 볼게요. 10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읽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은, 보면, 자, 1941년 기획의 대통령과 니은 정부를 대표하는 수상에 해당 결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양국은 강범위하고 영구적인 이제 전반적인 안보 정책을 이제 체제 확립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기획은 누구겠어요? 요거 이제 일단은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문건 자체가 대서양 문건이에요. 대서양 현장이죠. 예.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1941년에 이제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 대서양 현장이 있고 그 대서양 현장에 따라서 뭐가 나왔냐면 국제연합 이 창립됐죠. 그게 유엔에 이제 창립됐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국제연맹이 나왔으니까 연합도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가볼 수 있어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자, 그 당시 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을 많이 지원해줬죠. 그때 이제 지원할 때 했던 이제 그 법이 무기대여법이죠. 무기대여법. 즉 미국이 참전은 안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해 주잖아. 물론 공짜 지원해 주는 않아. 다 이제 나중에 돈을 받은 거죠. 자, 미국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한테 무기를 이제 처음에는 이게 팔았어. 근데 영국이 가지고 있는 금이 막 떨어지고 다 이제 미국 가니까 이게 무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루즈벨트가 무기 대여법을 만들어가지고 영국한테
무기를 이제 뭐냐면 나중에 외상으로 이제 받는다고 해갖고 그냥 그 지원을 해줬던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영국이 이거 다 이제 미국은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미국은 공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영국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기 대여법을 통해서 많은 이제 뭐냐면 미국의 채권을 채무를 졌잖아요. 그래서 좀 깎아달라니까 어, 안 된다. 이건 무슨 뭐 계약상 나중에 줄 거 생각해서 이제 줬는데 무슨 깎아주냐? 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영국이 그 돈을 미국의 이제 무기 대가를 받는 그 돈을 채무죠. 영국이 때는 이 채무를 다 갚은 게 1990년대에 들어가서 그거 갚았다고 해요. 예. 자, 하여튼 요 무기대여법 내용은 뭐냐? 반축축 전쟁을 하는 국가들에게 부족한 정보 물자를 대여할 수 있는 권한, 행정부에게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의 그 결정 없이 그냥 행정부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부여가 이게 좀 오타겠네요. 예. 부가했다, 그래, 부여했다? 네, 오타 좀 수정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 딜 관련 문구의 명칭. 네, 요거는 이제 대서형제. 요거는 제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이제 빼왔어요. 요거는 요번에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건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제시해 볼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좀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대사형장 관련된 내용이고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교과서에는 언급이 많기 때문에 있고 이 대서형제 영향은 국제연합 창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관련된 사료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제가 거기 밑에 이제 랜드리스법 액트, 그래서 무기대여법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당시 나치 독일과 홀려맞섰던 영국에게 그 무기를 이제 수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미국이 무제한으로 군수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데 공짜로 지원한 건 아니다. 나중에 돈을 받을 걸 생각하고 외상 지원을 해준 거고 무기대여법은 나중에 러시아 지금 그 당시 소련도 지원을 해주는 그 법이에요. 소련도 이제 미국부터 상당한 이제 물자를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무게대여법은 고집주의의 사실상 폐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즈벨트 얘기에 대도 이웃집에 불을 끄기 위한 소방공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때 이제 유명한 말 있죠. 민주주의 변기차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2월 달인가? 그때 진주만 공습을 받고 나서 곧바로 이제 미국이 참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서양장은 그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영국의 이제 철치가 미국의 누르베트가 모여서 이제 했던 그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 대서양 현장 쭉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대서양 현장 관련된 내용은 서총에 잘 설명돼 있어요. 그 서총 보시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맺었던 여러 이제 회담이나 선언이나 그 내용들이 쭉 자세히 설명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총 공부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제연합이 이제 모태가 됐다. 이 대서양장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뽑았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다음은 역사의식과 관련된, 뭐냐면, 그, 발표 자료 내용이다. 자, 작성 본부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에 보면 독일 역사관 유재는 인간의 과거를 해석할 현재 이해고 미래에 구성한 정치적인 역사의식을 정의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뉴제가 역사의식을 네 가지로 나눴죠. 정통적 유형, 전형적 유형, 발생적 유형,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판적 유형. 이렇게 네 가지 있고, 각각의 이제 그런 단계에 따라서 이제 진행된다고 하고, 이 단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이렇게 그 이야기형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초창기 때 역사의식은 정통적 유형, 두 번째 역사의식은 전형적 유형, 세 번째 역사는 비판적 유형, 마지막으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유형이 발생적 유형이고 각각의 유형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이야기 형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요 내러티브라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요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뭐냐면 기본서보다는 입론책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요거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르젠의 역사 이론 역사식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아. 또 앞으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는 남색책 내용도 있지만 입론책이라고 있어요. 입론책. 그 입론책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텐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한번 읽어가면서 요것만 좀 밑에 것만 좀 보시면 되고 남색책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잠깐, 요거 읽어볼게요. 다음은 요청하신 이미지 속 본문을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10. 역사학습의 과정은 역사의식의 유형을 정신적으로 절차화하는 것이며, 이는 곧 과거의 시간을 경험하는 능력, 그것을 역사의 형식으로 해석하는 능력, 이러한 해석을 삶의 지향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역사학습은 역사의식의 전통적 유형에서 시작하여 발생적 유형에 도달하는 구조적 변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은 과거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이야기로 구성하는 능력, narrative competence로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유형의 위계성은 개체 발생적인 것이므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이론과 마찬가지로 경험적 증거를 통해 입증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 구분은 비록 경험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개인이 추구해야 할 현재의 삶과 미래의 전망에 대한 실천적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입문책 389. 네. 자, 그래서 이제,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간 것은 이제 안중근 인물평가 관련된 것에서 보이는 역사의식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정통적 유형이죠. 뭐 집단기억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나는 안중근 의사를 이제 뭐냐면 일반적인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끊어서 이제, 판단을 하고잖아요. 그건 전형적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발생적 유형이라는 건 과거의 의식과 현재 의식을 조화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는 발생적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비판적 유형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이거 잘못하면 이게 일배소리 될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안중근 의견은 이제 의사들 이제 그거를 비판하면 테러리스트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문제는 제가 예문에서 좀 뺐습니다. 예. 물론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제가 이제 그 테러리스트가 생각 안 해요, 저도. 근데 적당한 게 없더라고, 이 비판적 유형에는. 이렇게 예물 만들려 하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일단은 가와 나의 유형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보통 역주로 나오면 명칭을 좀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채점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간편하기 위해서 명칭들을 많이 물어봐. 채점하기 좋잖아, 이게. 정통적 유형, 정형적 유형. 이렇게 있고, 자, 니은의 용어를 뭐냐? 요거는 레러티브,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최고의 단계가 발생적 유형이죠. 그래서 다의 유형의 일반적 특징은 예문 내용을 참고해서 두 가지를 서술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변화와 발전 개념 속에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간적 변화가 도덕적 가치의 유용성에 대한 결정 논거가 된다. 역사의식은 인간의 스스로 시간 속에 위치시키며 그들의 과거의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띄어쓰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잠깐 여기 좀 있고 이게 좀 지문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일반적 특징을 적어놨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관련된 자료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그 유명한 의열단 선언이죠.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또 하는. 예. 그래서 의열단 선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채호가 작성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종전에 이제 그 독립운동론을 이제 비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외교론, 그 다음에 준비론 이런 것들이죠. 강도 일본의 힘이 우리보다 강한 현실에서 강도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외교는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이 외교론을 주장했던 게 그당 이승만이죠. 이승만 되게 싫어했죠, 신채호가. 예, 그래서 이승만을 향해서 어,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완용은 있는 나라도 갖다 파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갖다 판다. 이렇게 있고 그 당시 또 뭐냐 실력 양성이니 하면서 이런 것들인데 이걸 준비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준비론은 강도 일본의 통치하에서 실제 힘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다만 이제 뭐냐면 강도의 비율을 맞춰서 시간을 이제 끄는 불가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을 일으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요걸 바탕으로 주장한 게 민중혁명론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폭력과 암살, 파괴, 폭동 등을 해서 이게 이제 조선 내 민중들이 알려지면 민중들이 자극받아서 또 3.1운동처럼 들고 일어날 수 있고 결국엔 이때 이제 뭐냐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주역과 이 민중이라는 것은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르크스의 계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계급은 보통 노동자나 뭐 넓게 해서 농민,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이때 민중이라는 건 초계급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르주아라도 그 당시 일제를 타도할 마음이 있고 그러면 민중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기획과 니은의 용어는 아까처럼 얘기했고요. 니은을 글 쓴 인물 써보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체오죠.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나가는 거고. 자, 니은 관련 단체를 그러니까 여기 의열단 선언 관련된 단체가 디귿의 한계. 여기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의열 활동의 한계를 깨닫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방향을 돌리되잖아. 1930년대.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라는 건데, 일단 중국의 항포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군사훈련을 받았고요. 의열단이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 혁명간부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 지도자의 체계 양성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 결과물이 이제 조선 의용대라고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요 관련된 것들 잠깐 이제 사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선혁명선언에서 이제 외교도 비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준비동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중의 집적혁명론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군사훈련 방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군사훈련 받기 위해서 항포공관학교, 참고 이제 항포공관학교도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중국사 관련돼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 그 당시 국민당군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체계 양성하기 위해서 소련의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것이 이제 만든 게 항복공관학교고 요때 항복공관학교의 이제 그 교장이 장개석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김홍봉이 이제 이 당시 항복공관학교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항복공관학교 졸업 후에 의열단의 독자적인 국립군 양성기관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 혁명 간부학교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는 어떤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 중 상당수가 또 조선의용군이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해갖고 A형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B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